평생을 허리띠 졸라매며 악착같이 살아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안 입고 안 먹어가며 차곡차곡 정기예금으로 모은 노후 자금이 무려 6억 원. 그저 남은 생을 안온하게 보내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갑자기 묻습니다. 엄마, 지금 통장에 얼마나 남았어? 그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한 4천만 원 정도 되려나?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았죠.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대답을 한 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사돈이 짐을 싸들고 현관 앞에 나타날 줄은요. 그 순간 그녀는 속으로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상대가 정말 미끼를 물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숫자 하나가 왜 이렇게 빠른 행동을 불러왔을까요? 그녀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 이면에는 그녀만의 계산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은밀한 시험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평범한 아주머니는 어떻게 한 걸음씩 덫을 놓아 상대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반격에 성공했을까요? 거짓말 하나로 시작해 서서히 드러나는 진실과 계산의 소용돌이 노후의 지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이가 들고 수중에 돈이 좀 생기면 이런 일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치열한 공방전이 어떻게 승리로 끝났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따라 햇살이 참 좋았습니다. 베란다에 산세베리아 키가 며칠 새 훌쩍 자란 것 같더군요. 따뜻한 둥글레차 한 주전자를 우려내 등나무 의자에 기대 앉아 볕을 쐬고 있었습니다. 저녁 반찬으로 전통시장에 가서 싼 조기나 좀이나 둘러볼까 생각 중이었죠. 그때 테이블 위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들어보니 딸 지은이었습니다. 평소 회사 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아이가 이 시간에 전화를 건다는 건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죠. 전화를 받자 딸의 목소리가 짐짓 밝은 척 들려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요? 건강은 좀 괜찮아? 그럭저럭 지낸다. 어디 나가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화초나 가꾸고 텔레비전이나 보지 뭐. 참, 엄마, 예전에 노후 자금 모아둔 거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거 지금 손에 얼마나 쥐고 있어. 찻잔을 내려놓으려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입꼬리는 묘하게 올라가더군요. 이런 식의 질문, 10중 8구 사위 민호 녀석이 옆에서 부추긴 게 뻔했습니다. 툭하면 돈 타령을 하면서도 저렇게 자연스러운 척 연기를 하다니 나를 너무 얕잡아 본 게지요. 나는 짐짓 모르는 척 대꾸했습니다. 아이고, 예금 말하는 거냐? 에휴, 다 쓰고 거의 없다. 요 몇 년 사이 몇 번 넘어지는 바람에 병원 다니고 도수 치료받느라 돈이 꽤 깨졌잖니. 지금 정기예금에 묶여있는 4천만 원 정도가 전부다. 그건 건드리면 안 돼.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래? 알았어. 그냥 한번 물어본 거야. 나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꾹 참으며 물었습니다. 왜? 너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니?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봤어. 엄마, 별 생각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베란다 박발레 건조대에 널려있는 마치 마른 오징어처럼 납작 엎드린 길고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끊자. 고구마 죽이나 끓여 먹어야겠다. 딸은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가만히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혀 급할 게 없었습니다. 이건 그저 서막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예상대로 오후 3시쯤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사돈 김선자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귤 한 봉지를 들고 얼굴에는 꿀보다 더 단 웃음을 띠고 말이죠. 사부인, 나 오늘 마침 이 근처 지나갈 일이 있어서 혼자 계시는데 적적하실까봐 들렀어요. 평소엔 몇 달에 한 번 얼굴 비출까 말까 한 사람이 귤을 사들고 찾아오다니. 그게 순수한 관심이라고 믿는다면
내가 진짜 노망난 거겠죠. 어서 오세요, 사돈. 밖이 덥죠? 들어와서 차 한잔 하세요. 그녀를 안으로 들이고 찻잔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자마자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부인, 우리 며느리 지은이한테 들으니까 노후 자금 조금 모아두신 게 있다면서요? 나는 미소만 지으며 차를 따랐습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돈 모아두는 것도 능사가 아니에요. 우리 동네 사람들 말이죠. 요즘 태양광 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그게 아주 쏠쏠해요. 원금 보장의 연이자 15%라나? 이런 기회 아무나 잡는 거 아니에요. 나는 계속 사람 좋은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아유, 제가 그런 걸 뭘 알겠어요. 모아둔 돈도 거의 다 까먹어서 이제 4천만 원 남짓 정기예금에 묶여 있는 걸요. 김선자 여사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습니다. 4천만 원이라 그 정도면 소액 투자라도 해볼 만한데 그냥 묵혀두면 뭐해요? 만기가 내년이라서요. 그리고 늙으니까 병원비도 많이 들고 비상금으로 좀 쥐고 있어야죠. 내 말투는 평온했지만 마음속에선 이미 영화 한 편이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그저 관객이 되어 연극을 지켜볼 뿐이었죠.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투자 이야기는 꺼내지 않더군요. 손자 치아 이야기, 옆집 할머니가 더위 먹은 이야기 따위로 겉돌던 대화 끝에 그녀는 드디어 귤봉지를 남겨두고 일어섰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1단계, 훌륭하게 미끼를 물었군. 저녁밥을 안 치려고 쌀을 씻는데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이번엔 태양보다 더 환하게 웃고 있는 김선자 여사의 얼굴이 다시 보였습니다. 사부인, 여기 공기가 참 좋네요. 아까 가다가 다시 생각나서 들렀어요. 그녀의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덜 익은 풋귤 2개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나는 짐짓 마침 지나가다 들렀다는 그 뻔한 거짓말을 모르는 척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 귀한 손님이 또 오셨네. 들어오세요. 이런 누추한 집에 뭘 자꾸 들고 오세요. 그녀는 거실 소파에 털썩 앉더니 집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치 견적을 뽑는 사람처럼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낡은 빌라는 죽은 남편과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목숨 줄입니다. 감히 딴 마음을 품다니 어디 한번 해보라지. 이 집 말이에요. 리모델링 좀 세련되게 하면 훨씬 살기 좋겠어요. 요즘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인데 이렇게 혼자 넓은 집 쓰시는 거 참 복 받으신 거예요.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듣기 거북했습니다. 늙으면 원래 이런 퀴퀴한 냄새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를 힐끔 보더니 아무렇지 않다는 듯 툭 던졌습니다. 지은이한테 들으니까 여유 자금이 좀 있으시다던데. 아까 말한 그 태양광 사업 말이에요. 진짜 확실한 거거든요. 내 친구들도 다 들어갔어요. 나는 아무 대꾸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내가 반응이 없자 그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금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얼마예요? 2%도 안 되잖아요. 이 사업은 해외 기술이랑 국내 자본이 합작한 건데 못해도 15%는 나와요. 보증서도 주고요. 나는 놀란 척 고개를 들었습니다. 15%나요? 세상에 그렇게 많이 줘요? 인맥 없으면 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 친척이 다리를 놔줘서 가능한 거지. 그녀는 마치 대단한 특혜라도 주는 양 신비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전 투자 같은 건 하나도 몰라서 겁이 나네요. 전 재산이 4천만 원 뿐인데 그거 날리면 어떡해요. 4천만 원이면 딱 좋죠. 입문용으로 1천만 원만 먼저 넣어보세요. 한 달만 지나면 이자 들어오는 거 딱 보일 텐데 1천만 원이라도 뜯어내려는 속셈이 빤히 보였습니다. 나는 속으로 장부를 펼쳐 기록했습니다. 겨우 1천만 원도 사기치려 드는군.
그래도 저는 정기예금이 마음 편해요. 이자는 쥐꼬리만 해도 밤에 두 다리 뻗고 자는 게 낫지. 그녀의 눈에 실망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렇긴 하죠. 그래도 늙어서는 돈이 돈을 벌게 해야 해요. 안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다 깎아먹는다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맞네요. 그럼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다음 주에 예금 만기 돌아오면 그때 다시 보죠.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내가 가진 돈이 4천만 원 뿐이라는 것, 그리고 그걸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그녀가 철석같이 믿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달달 떨며 말했습니다. 내가 원래 오지랖이 넓어서가 아니라 사부인이 지은이 친정엄마니까 특별히 알려주는 거예요. 남한텐 절대 이런 내부 정보 안 줘요. 나는 속으로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그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현금으로 주나요? 아니면 계좌이체? 영수증 같은 건 주나요? 그녀는 덥석 물었다는 듯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투자 계약서 다 있죠. 보증서도 나오고요. 내가 집에 가서 친척한테 자료 좀 보내달라고 할게요. 라인 메신저 아시죠? 하긴 하는데 서툴러서요. 그 친척분이 어디서 하시는 건데요? 진짜 안전한 거죠? 아유, 전라도 쪽 신재생에너지 회사예요. 정부 지원 사업이랑 연계된 거라니까요. 태양광 패널 설치하는 거 알죠? 그 지역 개발 확정된 거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반신반의하는 척 했습니다. 듣기엔 괜찮아 보이네요. 근데 제가 워낙 새 가슴이라 상의할 사람도 없고 고민할 거 없어요. 우리 동네 엄마들도 다 들어갔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 1,000만 원 넣었다가 지금 매달 이자 꼬박꼬박 받아요.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처럼 그녀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나는 더 세상 물정 모르는 늙은이처럼 연기했습니다. 그럼 1,000만 원은 어떻게 줘요? 사돈한테 직접 드리면 되나?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짐짓 점잖은 척 했습니다. 내가 중간에서 돈놀이 하는 건 아니고요. 연결은 해드릴 수 있죠. 일단 소액으로 시작해봐요. 집에서 돈 버는 게 제일 안전하잖아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예금 깨고 1,000만 원 먼저 찾아볼게요. 그녀의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가 따로 없더군요. 그래요, 그래요. 잘 생각했어요. 내가 가서 자료 정리해서 내일 다시 올게요. 나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제가 천천히 볼게요. 눈이 침침해서 돋보기 쓰고 봐야 해요. 숫자도 자꾸 헷갈리고. 괜찮아요. 내가 다 읽어드릴게. 속으로 냉소를 지었습니다. 물고기가 아주 낚싯바늘을 삼켜버렸군요. 그럼 내일 자료랑 계약서 견본 가지고 올게요. 우리 바깥 양반도 같이 오라고 할게요. 그 양반이 이런 거 더 잘 알거든요. 그녀가 마지막 차를 들이키고 찻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기회가 되면 제가 직접 볼게요. 예금 깨는 것도 은행 예약해야 하고. 복잡해요. 요즘 은행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알아서 천천히 하세요. 근데 기회는 사람 기다려주지 않아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녀의 시선은 내 얼굴에 못 박힌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귤 한쪽 건드리지 않은 채 일어섰습니다. 내가 성격이 급해서 좋은 거 있으면 친척들한테 막 퍼주고 싶어서 그래요. 혼자 벌면 무슨 재미예요. 안 그래요? 나는 허리가 굽도록 웃었습니다. 사돈이 의리가 좋으시네. 내가 무슨 복에 이런 좋은 정보를. 조심히 가세요.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렇게 성급하게 굴면서 탐욕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그녀는 정말 내가 가진 게 4천만 원뿐이라고 믿는 모양입니다. 이 물고기는 낚싯바늘뿐만 아니라 낚싯대까지 통째로 삼키려 드는군요. 찻잔을 싱크대에 넣고 식탁을 닦으며 다음 수를 계산했습니다. 내 노후 자금을 꿀꺽 하겠다고? 어림도 없지. 저녁 준비를 하려는데 또다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뻔했지만 태연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니?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코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바빠? 아니, 괜찮다. 왜? 목소리가 안 좋네. 감기 걸렸니? 아니요. 엄마, 나 부탁 하나만 들어주면 안 돼? 가슴 한 구석이 아려왔지만 표정은 차갑게 유지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도와달라니. 딸이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민호 씨가 아침 식사 배달 전문점 하나 하고 싶대요. 강남구 쪽에 좋은 자리가 났는데 보증금이랑 권리금이 조금 모자라서 나는 모르는 척 했습니다. 회사 일 힘들다고 징징대더니 이제 장사하겠다고? 갑자기 무슨 가게니? 그 사람이 남의 밑에서 일하는 거 지긋지긋하대요. 자기 힘으로 돈 벌어보고 싶다고. 딸의 목소리는 기어 들어갈 듯 작았습니다. 남편을 변호하려는 모습이 애처로웠죠. 주방 근처에도 안 가본 사위 녀석이 아침 식사 장사를 한다고 지나가던 걔가 웃을 일입니다. 하지만 나는 굳이 꼬집지 않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모자란다니. 4천만 원이요. 나는 속으로 쓴 웃음을 삼켰습니다. 사돈 김선자가 말한 액수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 연극, 리허설은 꽤 철저히 했나 보군요. 나는 짐짓 놀란 척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남은 돈이 딱 4천만 원 뿐이라고 했잖니. 그건 내 병원비랑 비상금인데.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지더니 이내 울먹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힘든 거 아는데 이번 한 번만 안 도와주면 민호 씨가 엄마를 가족으로도 안 볼 것 같아요. 나도 입장이 너무 난처해. 제발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싱크대에 물이 차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나는 안 된다고 자르지 않았습니다. 돈을 한 번에 다 내줄 수는 없다는 핑계를 댔죠. 얘야, 그게 정기예금이라 당장은 못 뺀다. 만기까지 기다려야 해. 그리고 내 명의가 아니라 네 아빠 친구분이 관리해 주는 거라 절차가 복잡해. 3년 만기란다. 그럼 당장 융통할 수 있는 돈은 없어? 조금이라도 민호 씨 안심시키게. 글쎄다. 우체국 통장에 생활비로 쓰는 돈이 좀 있긴 한데 한 1,000만 원 정도 되려나? 급한 대로 그거라도 융통해 줄까? 정말? 엄마, 정말 도와주는 거야? 그래. 너희가 그렇게 급하다는데 어쩌겠니? 일단 1,000만 원으로 급한 불부터 꺼보자. 엄마, 고마워요. 안도하는 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나는 그 감사 인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명심해라. 이건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다. 나중에 꼭 갚아야 해. 알았지? 알았어요. 꼭 갚을게요. 전화를 끊고 식탁 의자에 기대앉아 입술을 깨물며 웃었습니다. 일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 딸이 그 남자와 시댁 식구들에게 얼마나 휘둘리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딸은 나쁜 게 아니라 분별력이 없는 것뿐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내 판 위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 겁니다. 한 걸음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다음 날 아침, 나는 일부러 보풀이인 낡은 스웨터를 입고 시장에서 산 쭈글쭈글한 사과 몇 알을 비닐봉지에 담아 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일 싸고 맛없어 보이는 걸로 골랐죠. 넉넉해 보이면 안 되니까요. 현관문을 열어준 건 사위 민호였습니다.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더군요. 아이고, 장모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집 나가다 과일 좀 샀는데 너희 생각나서 들렀지. 주방에서 김선자가 고개를 내밀며 과장되게 반겼습니다. 사부인 오셨어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과일까지 챙겨 오시고. 거실 테이블에는 찻잔 3개와 비싼 쿠키가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텔레비전은 최신형으로 바뀌었고 못 보던 안마의자까지 놓여 있더군요. 창업 자금은 없다면서 가전제품은 의리의리하게 바꾸다니. 어머님, 어제 지은이한테 들었어요. 융통해 주신다고.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가 평소보다 훨씬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근데 그 큰 돈은 한 번에 못 뺀다. 은행에 물어보니 중도 해지하면 이자도 다 날리고 위약금도 나온대. 나도 손해볼 순 없잖나. 사위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그럼 우선 얼마나 가능하세요? 우체국 통장에 비상금으로 둔 게 있어.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오늘 바로 찾아서 줄 수 있다. 일단 이걸로 준비라도 해. 1,000만 원이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는 하지만 목소리에 아쉬움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김 선자가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아유, 돕는 게 어디예요. 사부인 정말 통도 크셔. 누구네 집이랑은 다르네. 뼈 있는 말이었지만 나는 웃어 넘겼습니다. 자, 그럼 민호 자네가 나랑 우체국 좀 같이 가주게. 내가 돋보기를 안 가져와서 숫자가 잘 안 보여. 민호는 얼른 알겠다고 따라 나섰습니다. 우체국에 가서 나는 일부러 비밀번호가 기억 안 나는 척. 도장이 이게 맞냐는 둥 한참을 소란 피운 끝에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돈을 건네주며 나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현기증이 나네. 나머지는 며칠 있다가 보자. 나 먼저 들어가서 쉴게. 민호는 돈을 받아들고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가게 자리 잡히면 제일 먼저 갚겠습니다, 장모님. 그래, 급할 거 없다. 건강이나 챙겨라. 그 후 2주 동안 나는 며칠 간격으로 전화를 걸어 돈을 좀 더 융통했다며 찔끔찔끔 돈을 건넸습니다. 통장이 없어져서 재발급 받느라 인감이 안 보여서 은행 직원이 본인 확인을 까다롭게 해서 갖은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었죠. 매번 허름한 옷을 입고 은행에 가장 붐비는 시간에 사위를 불러내 줄을 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총 3,000만 원을 건넸습니다. 돈을 줄 때마다 나는 덧붙였습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이다. 더는 쥐어짜도 없어. 그때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했지만 그게 정말 마지막이라고 믿는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믿게 만들어야죠. 무딘 칼로 살을 베어야 더 아픈 법입니다. 어느 날 점심 국수를 삶으려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김선자, 바깥 사돈 박창식, 그리고 태블릿 PC를 든 낯선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차림새를 보니 부동산 중개인이더군요. 사부인 방해하러 온 건 아니고 상의할 게 좀 있어서요. 이쪽은 우리 지인인데 부동산 전문가예요. 김선자가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나는 앞치마를 벗으며 낯선 남자의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외부인까지 데리고 오셨어요? 박창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사부인 혼자서 이렇게 넓고 낡은 집에 사는 게 영 불편해 보여서 우리가 시세를 좀 알아봤는데 이 집이 한 15억 정도 한다네? 지금이라도 팔고 엘리베이터 있는 깨끗한 아파트로 옮기는 게 낫지 않겠어? 15억? 기가 차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이 지역은 재개발 확정지라 땅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앞엔 지하철역까지 생겼고요. 작년 실거래가만 봐도 20억은 훌쩍 넘는데 15억이라니 날강도가 따로 없군요. 나는 차갑게 식은 얼굴로 그들이 집안을 휘젓고 다니는 꼴을 지켜봤습니다. 중개인이라는 작자는 줄자를 꺼내 벽치수를 재며 중얼거렸습니다. 구조는 괜찮은데 채광이 별로네. 리모델링 좀 하면 금방 나가겠어요. 여보세요, 젊은 양반. 남의 집에서 뭐 하는 짓이요? 가만히 서 있어요. 내 서슬퍼런 목소리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창식이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부인, 오해 마시게. 우린 다 사부인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연세도 있는데 엘리베이터 있는 집이 안전하지.
마침 우리 집 근처에 좋은 신축 아파트가 났어. 나중에 지은이랑 민호가 오가며 돌보기도 좋고 김선자도 맞장구 쳤습니다. 게다가 곧 손주도 태어나잖아요. 이 집 어차피 나중에 손주 물려줄 거 아닙니까? 미리미리 정리하는 게 나중에 혹시 모를 사고 대비해서도 편하죠. 사고라는 단어에 힘을 주는 꼴이라니. 나는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말 한번 기가 막히게 합니다. 내 팔자가 그리 쉽게 꺾일 팔자는 아닌데 어쩌나? 중개인이 입을 열려 하자 나는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 의뢰받고 온 거야? 아, 저는 견적 좀 보러. 집주인이 팔 마음도 없는데 무슨 견적이야? 내가 집 내놨어?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둔 등기부등 본 사본을 들고 나와 탁자 위에 내리쳤습니다. 이 집 명의가 누구로 돼 있나 봐요. 이명숙. 내 이름 석자요. 지은이 것도 당신네 박씨 집안 것도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 것도 아니야. 이건 나랑 죽은 남편이 평생 벌어서 산 내 집이요. 누구도 건드릴 생각 마시오. 김선자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우린 그냥 조언해주러 온 건데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이세요? 조언? 중개인까지 대동하고 와서 헐값에 팔라며 가격까지 매기는 게 조언입니까? 이건 강도질이에요. 다음번에 또 내 허락 없이 사람 데리고 오면 주거 침입으로 경찰 부를 겁니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박창식이 눈을 가늘게 뜨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사부인,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시오. 이 집 어차피 우리 손주 몫이야. 평생 끌어안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끌어안고 갈지 말지는 당신이 정하는 게 아니야. 세 사람은 현관 앞에서 씩씩거리더니 김선자가 남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가요, 가. 말이 안 통하네. 나중에 두고 보자고요.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손바닥이 식은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잘 됐습니다. 내가 그리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알았을 테니까요. 다음날 아침, 낡은 전화번호부를 뒤져 익숙한 이름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최미경. 예전에 같이 봉제 공장 다니던 동료였는데 늦깎이로 법대 야간대학을 다니더니 몇 년 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독종입니다. 지금은 서초동에서 가정법률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죠. 미경아, 나 영숙이. 어머, 언니, 이게 얼마만이야? 웬일로 전화를 다 했어? 바람 불어서 건 건 아니고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도움 좀 청하자. 1시간 뒤 나는 그녀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서류를 넘기는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깐깐해 보였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털어놓았습니다. 딸의 질문, 사돈의 태양광 사기, 그리고 집을 팔라고 협박한 일까지.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듣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지금부턴 참는 게 능사가 아니야. 방어선을 쳐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놔뒀다간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 그녀가 컴퓨터로 뭔가를 검색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이 집 언니 단독 명의로 되어 있지? 형부랑 공동재산이었다가 상속된 거잖아. 법적으로 지은이가 형부 몫의 일부, 그러니까 전체 집값의 2구 정도는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어. 한국민법상 배우자 1점, 5. 자녀 1 비율 적용 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그 애들이 날 쫓아내고 집을 팔 수 있다는 거냐?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 언니가 엄연히 살아있고 그 집에 살고 있잖아. 법적으로 기여분이라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 유일한 주거지라서 함부로 경매에 넘기거나 처분하라고 강제할 순 없어. 걔네가 몫을 나누자고 덤비면 언니가 현금으로 정산해주거나 나중에 사망 후 상속하는 걸로 방어할 수 있어.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약 지은이가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걱정되면 유언장을 써놔.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
어떻게 나눌지, 그리고 미리 증여 계약서를 쓰되 효도 계약 같은 조건을 걸어서 불이행 시 파기할 수 있게 안전장치를 걸어두는 것도 방법이야. 우리는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경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사위 민호라는 사람 재정 상태는 어때? 창업한다고 하는데 사실 보증금도 우리 딸한테 빌린 거야. 내가 그 집안 뒷조사 좀 해볼게. 빚이 있는지, 사기 전과가 있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걔네랑 나누는 대화는 무조건 녹음해. 문자 메시지 캡처해두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햇살이 따가워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박창식과 김선자의 탐욕스러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끝까지 가보자. 며칠 동안 지은이의 연락이 뜸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빠도 밥은 먹었냐고 문자라도 한 통 보냈을 텐데 나는 딸이 바빠서가 아니라 내 눈치를 보느라 피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된 거겠죠. 딸을 탓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녀석이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내 평생의 피땀이 저 하이에나들에게 뜯어먹힐 겁니다. 목요일 저녁, 드디어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그냥 그렇지 뭐. 밥해 먹고 빨래하고. 딸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이번 주말에 엄마 집에 가서 며칠 지내시겠대요. 가슴이 덜컥했지만 목소리는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우리 집에? 왜? 엄마 혼자 계시니까 적적하실까봐 혹시라도 쓰러지시면 위험하니까 며칠만 봐드리겠다고. 내가 언제 사람 필요하다고 했니? 민호 씨가 엄마는 불편해 하시겠지만 그냥 며칠만 참으래요. 어른들이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라고. 우리 집은 여관이 아니다. 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나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잠시 후 딸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끊을게요. 결정되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서랍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방금 통화는 이미 자동 녹음 앱으로 저장되었고요. 클라우드에 백업하고 미경이에게 전송했습니다. 다음날 점심, 김 선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소름 끼칠 정도로 상냥했습니다. 사부인, 우리 바깥 양반이랑 상의했는데 이번 주말에 짐 좀 챙겨서 갈게요. 며칠만 신세 좀 집시다. 내가 도와달라고 한 적 없는데요? 아유, 노인네들 혼자 있다가 고독사 하는 게 남일 아니에요. 우리끼리 서로 챙겨야지. 우리가 가서 밥도 해주고 말동무도 해줄게요. 우리 집 좁아서 불편해요. 거방 하나 비우면 되잖아요. 우리가 바닥에서 자도 되고. 말투는 부탁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나는 화를 꾹 누르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지 마세요. 난 불편합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사부인, 우리가 남인가요? 가족끼리 너무하시네. 지은이도 그러라고 했어요. 지은이가 집주인은 아니죠. 내 집엔 내 허락 없인 못 들어옵니다. 전화를 끊고 모든 통화 내역을 정리해서 미경이에게 보냈습니다.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이거 점유권 침탈 시도야. 진짜로 짐 싸들고 오면 바로 112 눌러 동영상 촬영하고 내가 처리할게.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리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저들은 정말로 올 겁니다. 하지만 나도 준비는 끝났습니다. 토요일 아침, 아직 잠옷바람인데 현관 밖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캐리어, 조심해. 벽지 긁히잖아. 밥솥은 내가 들게. 현관문 외시경으로 내다보니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김선자, 박창식, 민호까지 셋이서 이민 가방만 한 캐리어를 하나씩 끌고 서 있었습니다. 아주 눌러앉을 작정이군요. 민호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장모님, 저희 왔습니다. 날이 덥네요. 얼른 문 좀 열어주세요. 마치 명절에 고향집 온 것처럼 천연덕스러웠습니다. 나는 문을 열고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온 건가? 김선자가 웃으며 캐리어를
억지로 현관 안으로 밀어넣으려 했습니다. 아유, 며칠 같이 지내기로 했잖아요. 반찬도 해왔어요. 나는 몸으로 문을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난 들어오라고 한 적 없다. 당장 나가. 뒤에서 박창식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사부인, 가족끼리 야박하게 왜 이래? 우리가 뭐 남의 집 털러 왔나? 외로우실까봐 온 거라니까. 내 집은 여관이 아니라고 했지. 나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버텼습니다. 왼손으로는 이미 주머니 속 휴대폰의 긴급 통화 버튼을 누른 상태였습니다. 세 사람이 억지로 밀고 들어오려던 찰나 계단 밑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비키세요. 경찰입니다. 몇 초 뒤 최미경 변호사가 경찰관 2명을 대동하고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그녀의 위풍당당한 모습에 세 사람은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저는 임영숙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집주인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주거에 침입하려 하셨군요. 이거 형사처벌 대상인 거 아시죠? 미경이가 변호사 신분증을 내밀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경찰관도 거들었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주거침입 및 퇴거 불응으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습니다. 당장 짐 빼세요. 김선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우린 가족인데 며느리가 괜찮다고 해서. 며느리가 집주인입니까? 미경이가 말을 잘랐습니다. 등기부 등본상 소유주는 이명숙 씨 단독입니다. 따님은 권한이 없어요. 박창식이 뭐라고 항변하려 했지만 경찰관의 엄한 눈빛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선자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 뭐 사부인이 싫다니 별 수 없지. 가자 여보. 나는 한 발 물러서서 그들이 짐을 챙겨 쫓겨나는 꼴을 지켜봤습니다. 계단을 내려가기 전 박창식이 도끼 어린 눈으로 뒤를 돌아보며 뱉었습니다. 이걸로 끝난 줄 알지 마쇼. 나도 지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내가 할 소리요. 문이 닫히고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내 성입니다. 내가 지켜야 할 나의 존엄입니다. 며칠 뒤 우체부가 등기 우편을 가져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온 소장이었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및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원고는 임지은, 내 딸이었습니다. 손이 떨려 종이를 놓쳤습니다. 주전자의 물이 끓어넘치는데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청구 취지는 명확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 이 집에 대해 자녀로서 법정 상속분을 요구한다. 집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4분의 1을 지급하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 배 아파 낳아 기른 딸이 내가 가장 약해진 틈을 타 법의 칼날을 들이대다니요. 미경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아, 소장 날아왔다. 지은이가 날 고소했어. 미경이는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일단 소장 사진 찍어 보내줘. 1시간 뒤 미경이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언니, 법적으로 걔네가 지분 요구하는 건 막을 수 없어. 하지만 지금 당장 집을 팔아서 돈을 줘야 하는 건 아니야. 언니가 유일하게 살고 있는 집이잖아. 법원도 노모를 길거리에 나앉게 하는 판결은 쉽게 안 내려. 그럼 어떡해? 감정에 휘둘리지 마. 지금부터 언니는 성을 지키는 장군이야. 냉정하게 싸워야 해. 재판 당일 나는 감색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법원에 나갔습니다. 미경이가 내 옆을 지켰습니다. 맞은편엔 박창식과 김선자, 그리고 사위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내 눈을 피했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원고는 피상속인 망인의 직계비속으로서 법정 상속분을 정당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준환돼서 피고 어머니가 독점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합니다. 미경이가 일어나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피고 임영숙 씨는
딸의 상속권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원고 측의 이번 소송 제기가 순수한 권리 행사가 아니라 원고의 배우자 및 시부모의 과도한 채무를 갚기 위한 사해 행위에 가깝다는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미경이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기 원고의 배우자 박민호와 시부모 박창식, 김선자의 지난 3년간의 채무 기록, 사채업자 차용증, 그리고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기록들입니다. 이들은 며느리의 상속분을 이용해 자신들의 빚을 탕감하려 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겨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미경이는 결정타를 알렸습니다. 증인 입장하세요. 법정 문이 열리고 험상궂게 생긴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박창식 씨, 돈 갚기로 해놓고 여기서 뭐 하슈? 며느리 집 팔아서 갚는다며.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박창식과 김선자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증인으로 나온 겁니다. 판사는 망치를 두들겨 장례를 정리했습니다. 본 사건은 원고 측 배우자 가족의 채무 변제를 위한 소송 남용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피고가 고령이고 해당 주택이 유일한 주거지임을 감안할 때 주거의 안정을 해치면서까지 당장 재산을 분할할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구를 기각합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나는 딸을 보았습니다. 지은이가 그제야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박창식은 분을 못 이겨 씩씩거렸고 김선자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짐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가자 미경아. 뜨끈한 칼국수나 한 그릇 사주마. 법원을 나서는데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돌아보니 지은이가 울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내 앞에 멈춰선 딸은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정말 이러려던 게 아니었어. 민호 씨가. 시부모님이 계속 압박하고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너무 무서워서 나는 딸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독한 피로감만 남았을 뿐. 지은아, 난 이 집에서 20년을 넘게 혼자 살았다. 하수구 막히면 내가 뚫고 형광등 나가면 의자 놓고 갈았어. 넌 이제 와서 무섭냐? 난 벌써 익숙해졌다. 딸이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슬쩍 피했습니다. 도와줄 수는 있다. 단 조건이 있어. 딸이 눈물 젖은 얼굴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첫째, 네 남편은 시댁과 경제적으로 완전히 분리해라. 앞으로 그 어떤 빚도 투자도 너희랑 엮이지 않겠다는 각서 받아와. 공증까지 받아서. 둘째, 이 집은 내 유언장에 외손주 앞으로 단독 상속한다고 못 박을 거다. 네 남편이나 시댁은 10원 한 장 못 건드리게 할 거야. 셋째, 내가 너한테 준 3천만 원, 그거 차용증 써라. 갚아. 지은이는 멍하니 나를 보다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나 돈 없다던 거 진짜 4천만 원뿐인 줄 알았냐. 나는 휴대폰 뱅킹 앱을 열어 잔고를 보여주었습니다. 6억 원이 찍힌 숫자를 본 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놀라움, 그리고 뒤이어 찾아오는 부끄러움. 엄마, 이 큰 돈을 너희가 너무 성급해서 놓친 거야. 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널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다. 다만 나도 나를 지켜야지. 늙으면 자식 효심만 바라보고 살 순 없는 세상이다. 그제야 딸이 와락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나는 딸의 등을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이건 용서가 아닙니다. 그저 내 인생의 한 챕터를 정리하는 의식일 뿐입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집 초인종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민호는 물류센터에 취직해서 땀 흘려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들어오며 빚을 갚아나가고 있답니다. 사돈 박창식과 김선자는 그날 이후 종적을 감췄습니다. 빚쟁이들에 쫓겨 지방 어디론가 야반 도주했다는 소문만 들립니다. 내가 알 바 아니지요.
지은이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처음 손주를 안았을 때 팔이 조금 떨리더군요. 아이 앞으로 교육보험을 하나 들어줬습니다. 물론 계약자는 나, 수익자는 손주로 해서 며느리나 아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는 요즘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웁니다. 혼자 스마트폰 뱅킹도 척척하고 가끔은 혼자 맛집도 찾아다닙니다. 내가 지킨 건 돈 몇 푼이 아닙니다. 내 존엄이고 내 남은 인생의 자유입니다. 이 낡은 빌라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오르내리기 힘들지만 나는 매일 이 계단을 두 발로 꿋꿋하게 밟고 올라갑니다. 여기가 바로 내가 지켜낸 나의 성이니까요. 이명숙 씨의 선택.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자식에게까지 재산을 숨기고 법적으로 맞선 그녀의 행동이 너무 비정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현명한 결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착취 앞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인내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삶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